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기본 알고리즘을 강의하는 김광일입니다. 오늘은 모델 기반 협업 필터링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잠재 요인 모델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잠재 요인 모델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잠재 요인 모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기하학 관점에서 또 그리고 선형 대수학적으로 본 로우 랭크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행렬 분해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 개념으로 이제 보는데 우선 우리 이웃 기반 협업 필터링에서 차원 축소를 한 적이 있어요. 그죠? 투입값 분해 방법으로 해서 차원 축소를 했었는데 그때는 지금과 조금 다른 방향에서 했어요. 목적이 차원 축소 방법을 사용해서 불완전 데이터를 완전 명시 표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즉 어떤 행위나 사용자 데이터나 또는 아이템 데이터 어느 한쪽을 행위나 열 한쪽에서 스파스한 긴 길이 롱한 라지 벡터를 덴스한 이런 로 디멘셔널 벡터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만 쓰기 위해서 만들었었는데 그 차원 축소를 그렇게 해서 결국 분류 알고리즘을 갖고 메타 알고리즘을 쓰는 블랙박스 형태로 쓰는 데다가 써먹을 수도 있었고, 그래서 목적이 조금 달랐죠. 여기서는 이번 강의에서는 차원 축소를 통해서 완전 명시된 행렬을 추정하는데, 불완전 명시돼 있죠. 우리는 누락값이 많으니까 불완전 명시된 행렬을 추정하기 돼 있지만 그걸 가지고 완전 명시된 행렬을 원샷에 한 번에 로우, 컬럼 측면에서 한 번에 추정하기 위한 좀 더 복잡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자, 잠재 요인 모델을 아주 가장 유명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모델이라서 지금도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을 사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델을 썼지만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최근에는 오히려 기존의 행렬 분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추천 시스템을 위한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재 요인 모델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앞에서 배운 이웃 기반이나 규칙 기반 이런 것들보다는 잠재 요인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평점이 우리 보이지 않는 도메인 특정적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어떤 보이지 않는 요인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영화 추천을 할 때 우리가 영화 제목과 또 알 수 있는 게 영화 제목, 영화에 대한 평점, 그리고 사용자, 이거 세 가지만 놓고 우리 했어요. 사실은 놓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영화가 가지고 있는 액션의 분량, 로맨틱한 어떤 분위기, 성격의 복잡성, 출연 거기에 나온 그 배역들의 성격의 복잡성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데이터 내에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잠재도 있을 거다. 그것을 우리가 직접 표시할 수도 없고 직접 적을 수도 없다. 하지만 분석하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이름을 붙이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석이 안 되지만 굳이 해석을 붙인다면 이런 식으로 모르는 어떤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그 요인들의 함수로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잠재 요인 모델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이렇게 해석 가능하면 좋은데 해석 가능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만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보통 그래서 잠재 요인 모델에서 누락값을 채울 때, 이 모델을 채울 때 어떻게 쓰냐? 주로 차원 축소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차원 축소 방법을 사용해서 누락값을 채우고, 누락값을 채우면서 그걸 통해서 결국 전체적인 추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락값을 채우면 추천할 수 있게 되죠. 자, 행렬 완성을 위한 직접적인 방법으로서의 잠재 요인 모델을 한번 보자. 행렬 완성 문제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서 행렬 완성을 직접 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분류 모델을 썼거나 이웃 기반 방법을 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바로 행렬에다 직접적으로 어떤 방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기본 개념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셈이지만 행렬의 행과 열 간에는 행끼리, 행 간에 또는 열 간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해머 필터링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인데 사용자 기반 방법에서는 우리는 사용자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했어요. 그죠? 상관관계, 유사도 이런 것을 이용했고 아이템 기반 방법에서는 아이템 간에 대해서 유사도나 상관관계를 이용했죠. 즉 그 얘기는 그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썼던 거지 상관관계가 없다면 이 방법을 써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행끼리 또는 열끼리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에는 중복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 중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말 속에는 중복성이라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00개의 데이터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100개의 레코드라고 하죠. 100개 변수라고 하죠. 100개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어느 것들은 어느 다른 몇 가지의 어떤 결합으로 보여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는 중복된 거죠. 우리 선형대수에서 배운 독립에 대한 얘기와 같아요. 벡터 3개가 있는데 그 하나를 나머지 세 번째 벡터를 첫 번째 벡터와 두 번째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면 세 번째 벡터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벡터와 중복된 셈이기 때문에 빼버려도 된다고 독립관계를 해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죠. 그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복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원래 행렬의 작은 부분만 있어도 독립적인 대표적인 그런 부분만 있어도 완전 명시된 낮은 랭크의 근사 행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잠재요인 모델을 지금까지 잠깐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두 가지 관점에서 기하학적 관점에서 그리고 선형 대수학적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로랭크, 리던던시, 그 중복성 그리고 상관관계 이것이 어떻게 서로 얽혀져 있는지를 어떤 기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제를 일단 설정을 해놓죠. 영어와 평점 행렬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것이고 아이템은 3개가 있어요. 네로, 글래디에이터, 스파르타커스 3가지가 있고 가정은 뭐라고 이제 문제에 대한 가정의 문제 자체에 대한 가정은 아이템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했고 평점 값은 -1과 1 사이의 연속값을 가지고 있다. 실수예요. 실수. 잠재 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 잠재 벡터를 우리 구할 줄 모르는데 서로 직교한다고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가면서 차차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그림에 그려놓은 모델, 그림을 보면은, 이 평점 벡터, 평점이 3차원, 3개가 있으니까 3차원이 그릴 수가 있겠죠. 3차원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 보면, 네로, 글라디에이터, 수직축에다가 스파르타커스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점들이 보니까 어떤 직선 형태를 가지고 이렇게 공중에 떠 있네요. 그렇다면, 우리 그냥 이 복잡한 얘기 하지 않고라도, 이 데이터셋을 제일 잘 나타내는 어떤 대표적인 낮은 차원의 그림을 하나 그리자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직선을 그릴 거예요. 그죠? 공중에 떠 있는 직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3차원의 어떤 서핑보드가 있어요. 서핑보드 우리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밑에 팁이 달려있죠. 그죠?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달려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고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서핑보드를 나타내는 최소한의 1차원 벡터를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라고 할 겁니다. 이 직선. 그죠? 이 직선이라고 할 거고 2차원으로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걸 택할 거예요? 이걸 택할 거예요? 이걸 택할 거예요? 사실 이게 다 2차원 그림이죠. 평면도니까. 아마 이 그림을 택할 거예요. 그죠? 이 그림을 택해서 이게 서핑보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3차원을 그리면 물론 원래 데이터 그대로 밑에 이거 달려있는 3차원 그림이 되겠지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서 대표적인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그것을 잠재 벡터라고 해요. 그것이 1차원, 여기는 지금 하나만 직선으로 그렸지만 그것이 평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직선이 될 수도 있는 거죠. 3차원에서는. 그래서 여기는 글라디에이터와 네로의 누락 평점이 이쪽 만약에 지금 스파르타커스가 여기에 지금 어디로 맞는 거냐면 여기 0.5짜리예요. 0.5짜리 지나는 밑에 요 XY 평면 같은 이 평면을 쭉 위로 올려서 평행하게 올려서 이렇게 잘라 놓는다면 스파르타커스가 0.5라는 것만 감만 알면 이 글라디에이터와 네로의
좌표는 바로 결정이 되죠. 그죠? 이 평면상에서 결정이 바로 되는 거니까 스트라토커스 점수만 알면 나머지는 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근사값이에요. 그죠? 실제 데이터는 이게 주변에 몰려 있지만 우리는 근사값으로서 이 직선에서 만나는 점으로 근사값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 사실 이게 이제 이해 다 한 거예요. 이게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점들이 지금 1차원 직선에 따라서 모여 있고,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해석을 하자면, 원래 점 주위에 뭔가 막 주변에 몰려 있는데, 그 몰려 있는 그 직선과 떨어져 있는 그 부분은 어떤 노이즈 같은 어떤 그런 변동성이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모델링을 할 수는 없고, 내재되어 있어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이 직선은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PCA나 SVD 같은 이런 주성분 분석 또는 뭐 투기값 분해 이런 차원 축소 방법들이 결국은 이런 직선에 대해서 데이터의 사용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다 사용을 모든 점들을 이 직선에다가 다 사용을 했다고 생각하면 직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근사값으로 쓰겠다는 거와 같은 원리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결론적으로 n/n 평점 행렬에서 노이즈 같은 변동성을 제거하면 한 군데로 몰아붙여서 사용을 하면 랭크가 P, 그 P는 n보다 더 작은 수보다 더 작은 원래 그 n/n 행렬의 랭크 값은 최대 어디까지죠? 미니멈 mn에 대해서 최대 랭크는 어떤 A라는 매트릭스에 있으면 랭크의 맥스 밸류는 E의 미니멈에 속하죠. 그죠? M 또는 N 이 중에 작은 수 그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죠? 클 수는 없는데 거기서 독립이 아닌 그런 행이나 열들을 제거해내면 더 작은 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랭크를 원래 랭크보다 더 작은 요보다 작은 랭크가 있다. 그럼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n/n 중에 실제로 독립이 아닌 것들이 더 많더라. 실제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실제 독립인 것만 추려내 보니까 피계가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만약에 할 수 있다면 평점 행렬을 근사적으로 P차원의 초평면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 예를 보면 변동성을 제거해서 랭크가 완이 된 거예요. 지금 앞에서는 랭크가 완이 돼가지고 1이 돼서 평점 행렬을 근사적으로 1차원 초평면으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평면도 초평면이지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직선도 초평면이잖아요. 공중에 떠 있는 이 직선도 초평면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1차원 직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1차원 직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림 해석을 해보면 아까 조금 이제 설명을 다 했죠. 이 부분은 설명을 다 해서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자, 잠재 요인 모델의 핵심 요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재 요인 모델을 사용하려면 누락값이 많은 행렬에서 사용해야 돼요. 따라서 누락값이 많아도 너미넌트한 잠재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너미넌트한 잠재 벡터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서핑보드 얘기를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이것이 우세한 거냐? 이것이 우세한 거냐? 이것이 우세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본다면 이것이 우세하겠죠. 이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앞에서 본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요것이 우세한 모양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그 모양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뚜렷한 것, 그것을 우세 잠재 벡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세 잠재 벡터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SVD는 완전 명시 행렬이어야만 돼요. 그래서 이 SVD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른 방법이 있어야겠다. 자, 그래서 기본 발상은 SV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평점을 나타내는 점들에서 잠재 벡터로 정의되는 초평면까지의 평균 제곱거리의 최소가 되는 잠재 벡터 집합을 구한다. 즉 아까 그림으로 다시 가볼까요? 여기 보면 이 점들에서 이 잠재 벡터라고 생각되는 여기까지 거리들을 다 재서 합쳐봐요. 우리 이 분류 모델에서 선형 분류 모델에서 다 한 번씩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는 회기에서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 친숙할 것 같아요. 여기 거리를 재서 이 거리를 우리
잠깐 얘기하면 우리 y 꼴 fx 방식으로 회귀를 할 때는 회귀 모델을 할 때는 y 값에 대한 거리를 찾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런 분류 모델에서는 뭘 찾죠? x, y 둘 다가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는 이 값을 갖고 있는 값이 별도의 값으로 갖고 있죠. z축으로. z축으로 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평면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을 택하죠. 그러니까 거리를 잰다는 것은 똑같은데 지금 여기서는 조금 방향이 회귀 모델을 쓸 때와는 조금 다르다는 거 그것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래서 이제 평균 제곱 거리가 최소되는 어떤 그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 부분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부분 명시된 불안정한 평점 행렬을 사용해서 데이터가 근사적으로 모여있는 저차원의 촉평면을 찾는 것 같은 얘기예요. 그죠? 같은 얘기를 이제 바꿔서 얘기해봤고 데이터의 상관관계 구조에 숨어있는 중복성을 암묵적으로 포착하여서 모든 누락값을 한 번에 채울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되면 자 데이터의 상관관계 구조 때문에 우리 로우 랭크의 벡터들로 어떤 부대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구조 뒤에 있는 중복성을 포착한 거지 암묵적으로 우리가 포착했기 때문에 그렇게 더미넌트한 벡터들만 따로 추려낼 수 있었고 그런 벡터들을 이용해서 나머지 누락값을 한 번에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또 가면서 또 살펴볼 수 있으니까 봅시다. 잠재 벡터들이 직교가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그 계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는 앞에서는 우리가 이런 잠재 벡터들이 서로 직교한다고 보는데 여기는 잠재 벡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직교성을 보기가 뭐하고 여기는 각각의 좌표를 직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설이 쉬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교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직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 우리가 이제 그 행렬 분해라는 일반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SVD나 PCA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렬 분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차원 축소 방법은 SVD나 PCA나 뭐든 간에 우리 행렬 분해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완전 명시 평점 행렬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R은 n/n이고 랭크가 K인데 랭크 K가 미니멈 n보다 굉장히 작은 수다. 그러면 R은 항상 다음과 같은 랭크 K인 요인의 고분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이게 어디서 보던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봅시다. 여기서 U는 m/k 차원이고 자 원래는 m/n이었는데 이놈이 m/k에다가 k/n 벡터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죠? 요게 원래는 n/k인데 트랜스포즈 됐으니까 요 모양이 되겠네요. 그죠? 원래는 여기 보면 그냥 n/k로 돼 있지만 이거 트랜스포즈 시켰으니까 뮤면 요 모양이 되겠어요. 그죠? 그럼 이 두 개 곱하면 분명히 n/n이 나오긴 나오는데 요 k가 굉장히 작다는 거죠. 요 n이나 n보다 굉장히 작은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요인 행렬, 팩터 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그냥 분해를 한 거라면 이 K는 랭크 값을 가져요. 랭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에 대한 랭크가 아니냐면 컬럼 스페이스에 대한 랭크, 로우 스페이스에 대한 랭크고 사실 다 같은 거죠. 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선형 대수학을 배웠으면 랭크는 로우 랭크나 컬럼 랭크나 다 같다는 걸 알고 있죠. 이건 컬럼 스페이스인데 아래 컬럼 스페이스는 뭐죠? 아래 컬럼들의 열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그 얘기는 뭐가 되냐면 컬럼들 중에서 독립인 것만 남겨놓고 종속인 것들은 다 빼버려도 공간은 똑같으죠. 그죠? 그럼 독립인 것만 남은 것은 그건 뭐예요? 기저죠.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기저가 되는 거고 그 기저의 벡터 개수가 랭크죠. 그것이 랭크가 되는 거고 그것은 로우에 대해서 같이 적용이 돼요. 로우에 대해서도 같이 돼서 로우 스페이스에서도 그 독립인 것들만 남겨놓으면 그것이 그 랭크 값이 되는 것이고 그 행렬에서는 로우 랭크나 컬럼 랭크나 같다는 거를 선형대수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U라는 놈과 V 트랜스포즈라는 놈이 있으면 U와 V를 보면 U의 열은
행이 아니라 열, 이 서 있는 긴 벡터들, 이거는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 벡터예요. 자, 여기 우리 이걸 보면 이 컬럼들을 이렇게 놔봐요. 그러면 이거 몇 차원이에요? m 차원이죠, m 차원. m by 1 벡터들이에요, 그죠? m by 1 벡터들이 이제 열인데 열 벡터들이 쭉 서 있는데 이 중에서 종속인 거 다 빼버리고 독립인 것만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 벡터가 되는 거지, 여기, 그죠? 기저 벡터가 되는 거고, 차원은 우리 벡터 스페이스의 차원이라는 건 뭐죠? 기저 벡터의 수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수, 엔트리 개수, m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벡터에 몇 개가 필요하나, 기저 벡터가 몇 개인가를 따질 때 그 k개니까 k 차원 벡터 공간이고, v의 열은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 벡터고, 로우 r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돼요. 자, 그럼 V의 제2번째 로우 성분은, V의 로우는 요거예요, 요 벡터는, U의 기저 벡터들과, 여기 기저 벡터는 여기 있죠. 여기 기저 벡터들이 이 벡터들이에요. 선형 결합해서 R의 제2번째 컬럼을 만들어준 제2번째 컬럼이 여기 있다면, 요것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좀 선뜻 이해가 안 가죠? 이거를 좀 더, 우리 도형을 놓고 한번 살펴보죠. 13 곱하기 7 행렬이 있어요. 이 행렬이 있고, 여기에 지금 보면, 누락값들이, 하얗게 되는 것은 누락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락값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해를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분해를 해서, 이렇게 13 by 3, 7, 7 by 3, 이렇게 해서 트랜스포즈해서 이렇게 걸었어요. 그럼 이렇게 행렬 분해를 했다면 이것들이 갖는 의미가 뭘까? 여기 지금 이거는 좀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 벡터라고 그랬어요. 이 길이로, 행으로. 그다음에 이거 행은 이것들, 요 놈들은 뭐라고 그랬죠? 로우 스페이스의 기저 벡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거기에 차원수는 같아요. 3개가 기저 벡터의 수가, 기저 벡터의 수가 3개씩 있죠. 그러면 이 사용자, 아이템이 있는 13 곱하기 7, 이 13 by 7, 이거의, 랭크는 뭐예요? 3이에요, 3. 3짜리인 거예요. 독립인이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복된 거야. 나머지는 중복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행들은, 나머지 이 중에 뭐가 특정되진 않지만, 어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부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추가, 중복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컬럼끼리 또는 로우끼리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거 분해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선형결합 얘기, 이거를 다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행들을, 여기 기저 벡터들을 이렇게 나눴어요. 나눠놓고 보면 여기에 지금, 자, 이걸 봅시다. 그러면 V의 이제 세 번째 행을 뽑았어요. 세 번째 행을 뽑았어요. 세 번째 행을 뽑으면, 여기 보면 엔트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요것도 K 값이 같으니까, 이거 세 개가 벡터가 있죠. 그럼 요거를, 이렇게, 요걸 가중치로 두는 거야. 가중치로 둬서, 요거를 요 세 벡터를 선형 결합을 시키면, 세 번째 행이니까 요 세 번째 컬럼. 이렇게, 세 번째 컬럼이,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분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여기 원래 오리지널 통점 행렬은 이렇게 U와 V의 곱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되는 거지만 기본 개념 자체는 이렇다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K 값을 이제 생각하지 말고 랭크가 일단 그 K를 다르게 생각해요. 아까는 랭크를 K로 봤는데 지금 랭크를 D로 봐보자고요. D로 봐보고 그 K는 그 D보다도 더 작은 수를 만들어보자 이거죠. D보다 더 작은 수를 골라보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에 여기서 예에서 본다면 D가 3인데 K를 2로 해보자. K를 2로 한다면 이거 두 개만 남는 거고 K를 1로 한다면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그죠? 하나만 남겨서 그걸 가지고 원래 오리지널 매트릭스를 표현하자는 거예요. 무리가 있죠. 무리가 있지만 하나만 표현하면 벡터 하나만 나오는 거니까 아까 우리 이거는 지금 아이템 수가 많으니까 3차원 공간에 표현을 못 하겠지만 아이템 수가 만약에 3개밖에 없다면
아까 그림, 그 계약적 관점에서 본 그 그림으로 돌아가겠죠. 자, 그래서 K가 D보다 작은 K를 선택한다면, 이제는 여기서 일부분을 버린 거니까, 버리게 되고, 하나를 이제 K가 2로 가고, D가 3이라면, 원래 랭크가 3이고, K를 2로 선택했다면 하나를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를 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 버리는 셈이 돼버리면, 이게, 여기 아니지. 이쪽을 버리게 되겠죠? 버리게 되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 상당 부분을 버려버리는 셈이 돼요. 그죠?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이거는 등식 관계가 아니라 근사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근사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 관계로 표현할 수 있게 되고, R 빼기 오리지널 평점 행렬에서 UV를 빼면 잔차, 레지듀얼이 되겠죠. 오차. 이것을 우리는 데이터에 내재된 노이즈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로우랭크 요인이란 말이지. 이거는 어떤 로우랭크 요인 모델로 이 모델에서는 이 부분을 모델링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나타난 숨어 있는 부분이라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형색이나 이런 걸 할 때 그 오차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오차가 있다는 노이즈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할 거라 생각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에서 사용하게 될 이 놈 크기를 재야 되니까 이 잔체의 크기를 댈 때 이놈들이 행렬이잖아요. 벡터의 놈은 우리가 유클리디안 놈으로서 익히 잘 알고 있지만 행렬의 놈은 어떻게 될까요? 행렬의 놈 중에 기계학습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프로베니우스 놈이에요. 프로베니우스 놈은 선형대수학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것이 하나의 행렬이면 행렬 성분을 모두 제곱한 IJ라고 치면 성분이 AIJ가 있으면 시그마 I, 시그마 J 요거의 제곱을 한 놈을 다 합친 것이 프로베니우스 놈이에요. 알겠죠? 모든 성분을 제곱한 거다. 우리 유클리디안 놈하고 거의 비슷하죠. 개념이 유사하죠. 그죠? 자, 그런 프로베니우스 놈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오차값을 구해서 오차값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반복적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터티브한 알고리즘을 돌려서 이 근사값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SVD 방식이 아니죠. SVD나 우리 PCA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터티브한 방식으로 해서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 질문, 우리가 이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들여다볼게요. 인수분해 과정이 이런 어떤 행렬 인수분해 과정이 어떤 것을 의미하나, 거기에 의미는 어떤 것이 숨어 있나, 그 다음에 어떤 인수분해 과정이 어떤 행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이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 보면, 잔차 행렬을 지금 여기다 쓴 건데, 요거는 잔차 행렬을 쓴 건데, 요거 R 빼기 UV를 쓴 거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요거는 한번 봅시다. 가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보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문제 설정을 놓고 보면, 문제를 갖고 실제 놓고 보면, 영화 7/6가 있고, 평점은 1, -1, 0 형태로 되어 있어요. like, dislike, neutral 이렇게 되어 있고, 장르가 히스토리, 로망스 2개밖에 없어. 영화는 클레오파트라 몇 개 있냐? 6개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표를 한번 보아요. 이 그림을 보면 히스토리하고 로맨스하고 분류해놓고 보스 양쪽에 속하는 것까지 분류를 해놨는데 이거는 사용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우리가 분석하고 나서 일부러 이렇게 소팅해서 모아놓았다고 보면 돼요. 이 평점 행렬이 원래는 이렇지 않은데 이걸 다 나중에 해보고 나니까 이렇게 장르별로 이렇게 모을 수 있다 생각이 돼서 이렇게 블록 단위로 이렇게 모아본 거예요. 모아놓고 이걸 우리가 잠재해 있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려고 이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고 보면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장르별로 행간에 또는 컬럼 간에 굉장한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죠, 그죠?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잠재 요인이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히스토리, 보스, 로맨스 3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보스는 무시한다면 2가지 장르만, 이건 장르가 아니니까 사실 2가지 장르로서 뭐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짐작을 하냐면 랭크 2 팩터로 행렬분해, 인수분해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행렬분해를 했어요.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이 그림의 그 결과를 보면 여기 보면
U라는 이 행렬은 이렇게 K가 2로 잡았으니까 우리가 K는 2로 잡아서 히스토리와 로맨스 이 장르별로 뚜렷한 패턴을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그다음 V 쪽을 보면 히스토리와 로맨스별로 이것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또 보여줘요. 이 영화들이. 그죠? 영화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즉, 이거 가만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뭔가 느낌이 와요. 자, 봅시다. U는 두 장르에 대한 사용자의 성향 또는 어피니티, 친숙도, 친밀도 같은 걸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 벡터 두 개가 기저를 제공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이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를 제공한다는 얘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니까 컬럼 스페이스의 기저 이 두 벡터만 있으면 컬럼 스페이스의 모든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모든 벡터의 예가 뭐예요? 이거 다 컬럼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들이에요. 그죠? 이 벡터들을 이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근사치니까 근사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겠지만 자, 그럼 여기서 사용자의 성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 두 장르에 대한 사용자의 성향은 1번 사용자는 히스토리를 좋아하고 2번 사용자는 히스토리, 그 다음에 6번 사용자는 로맨스를 좋아하고 4번 사용자는 둘 다 좋아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 지우고 봅시다. 지우고 보면 유저 1은 히스토리 좋아하고 유저 4는 두 장르를 모두 좋아한다. 볼 수 있고 V는 영화별로 소속 장르를 나타내요. 즉 아이템이 그 잠재 요인에 대한 친밀도, 어피니티를 나타내요. 그래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의미를 달자면 영화별 소속된 장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네로는 히스토리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클레오파트라는 둘 다 속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분해를 하면 굉장히 재밌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의미가 너무나 멋있게 분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잔차 행렬을 구해보면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 1 이게 나왔는데 이 이유는 다른 것들은 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클레오파트라는 양쪽에 속하는데 어느 잠재 요인에 속하지 않으니까 정해진 패턴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잔차가 나타난 거로 되어 있죠. 자, 이 팩터 값들은 지금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정수 값으로 봐도 좋지만 실제로 팩터 값들은 실수 값이에요. 우리 실수 값이 나타나고 그리고 의미적 해석이 항상 가능한 게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에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열들이 사용자와 아이템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 주기 때문에 해석을 하다 보면 어떤 추상적인 느낌으로서의 어떤 관계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해석 가능하든지 말든지 할 수 없든지 관계없이 어떤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어떤 추상적 잠재적 개념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정확한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비음수 행렬분해라고 있는데 우리 평점 행렬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음수가 없죠. 여기는 지금 우리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0, 1 이 두 가지 방법 또는 1, 2, 3, 4, 5 또는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어떤 non 네거티브 넘버를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음수 행렬 분해 같은 방법에서는 이런 개념들이 잘 보존돼서 해석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다. 왜냐하면 비음수 행렬 분해라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기존의 그 행렬 분해 방법을 따르면 중간에 음수들이 튀어나와요. 잠재 요인 같은 것들에. 근데 평점에서 마이너스 값은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이상한 값이거든. 그리고 그런 것을 억제시켜서 음수가 안 나오게 계속 양수만 가지고 non 네거티브 넘버만 가지고 이런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이 별도의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이거는 훨씬 해석 가능성이 좋아지죠.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이죠. 삼성전자의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 영입된 분들이 만들어낸 알고리즘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고리즘이에요. 그 기본 행렬 분해의 이제 기본을 한번 해보면 R은 m by n이고 랭크 D가 있는데 굉장히 작은 수고 K는 더 작은 수다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분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U의 로우는 K개의 잠재 개념에 대한 아까 장르 아까 같은 잠재 개념에 대한 사용자 친밀도고 그 V에 대해서는 로우는 K개의 잠재 개념에 대한 아이템의 친밀도고
그죠? 기억이 날 거예요. 앞 전 페이지니까. 자, 그럼 평점 RJ 근사 추정값은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렇게 U 지금 여기 U가 약간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그래서 어떤 잠재 요인과 그러니까 사용자 요인과 아이템 요인을 닷 프로덕트해서 매적을 해서 그 나온 스칼라 값이 그 IJ의 평점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자, 평점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붙던 친밀도 개념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닷 프로덕트는 이렇게 썸이니까 성분끼리 곱하면 되죠. 엘리먼트 와이즈로 서로 프로덕트를 하면 결국 어떻게 쓸 수 있냐면 개념 S에 대한 사용자의 친밀도, 개념 S에 대한 아이템 J의 친밀도, I의 친밀도, J의 친밀도 곱하기 해서 이것들을 모두 합한 것이 평점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영어와 예에다 들자면 히스토리에 대한 사용자 U의 친밀도, 그 다음에 히스토리에 대한 아이템 J의 친밀도, 그 다음에 더하기 로맨스에 대한 사용자 J의 친밀도, 로망스에 대한 아이템 J의 친밀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잠재 요인의 이제 그 해석 가능성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은 잠재 요인 모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잠재 요인 모델의 기본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평점들이 우리의 눈에 띄지는 않는 숨어있는 그 도메인 특정적 요인들, 영화 같으면 예를 들어 장르라든가 뭐 거기에 액션의 분량이 어떻게 많은지 등등 같은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 평점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는 것이 잠재 요인 모델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리고 목표는 평점 데이터로부터 소위 잠재 요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 이것들을 추론하는 것이 이 잠재 요인 모델의 목표입니다. 잠재 요인 모델의 계약적 관점에서 살펴보았고, 그리고 잠재 요인 모델의 선형 대수적으로 쳐다본 로우 랭크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열 또는 행 사이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는 것인데, 이런 열과 행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면 거기에는 독립적이지 않은 벡터들이 존재하고 그 벡터들을 주립으로 인해서 없애버림으로 해서 차원 축소가 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행렬 분해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봤습니다. 자, 기본 행렬 분해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평점 행렬 R을 U와 V라는 요인 행렬 두 가지로 분해해서 근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